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배종찬 소장 웃으세요? 글쎄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예. 제 마음은 잃지 못할지언정 예. 제 눈빛은 보고 계시겠죠. 사람의 마음을 눈빛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만나면 헤어지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는 거니까요. 예. 오늘의 이별이 아니라 또 다시 만나기 위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늘 밤이 힘든데 밤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사회가 있어서. 늘 앞에서 웃으시잖아요. 갑자기 오자마자 이별이네요. 갑자기 분위기를 화끈하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떼치 해야 되겠어요. 이종훈 평론가 이제 오늘 나오셔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종훈 분위기를. 박사님이 제가 이런 네. 말씀 안 들렸는데 이종훈 네. 박사님이 화내실 것 같아. 어디 뭐든 하시면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모셔요.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 저는 안 말씀이시죠? 모십니다. 아주 네. 시작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여튼 분위기를 이별의 띄워주셨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정치권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두 분은 이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네,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건 공개 화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화기애애. 아니 그 직전까지 날선 공방을 주고받으시던 분들이 예.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악수도 하고 막 저럴 수가 있을까? 정치는 역시 표정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그 정치는 역시 요물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런데 폭풍 전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 가장 평화롭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평화로웠던 것 같았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하셨던 분이 한국인이시죠. 한국 이제 주 키예브 주재 한국 대사관의 대사를 네. 하셨던 분이 네.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난다. 자신이 있을 때 너무 평화로웠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하마스 이 가자지구 전쟁도 그전에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평화롭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남부 쪽에 가자지구와 면에 있는 곳에 공연을 사람들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면 그렇게 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걸 읽었던 것이 본론은 빼고 그냥 이른바 상견례 덕담을 나누었던 것은 앞으로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는 두 가지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하고 선거제 개편 문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조속히 빨리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던 그러니까 것 이재명 같아요. 대표가 이제 그런 이제 요청을 이제 했다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쌍특검 지금 처리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가 보건대는 이거를 그냥 아주 네 그러시죠 이러면서 절대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는 이제 비공개니까. 예. 그러니까 공개 때는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제가 보기에 이 비공개 회동 때 그 시간 동안은 미사일이 몇 개 정도 왔다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께서도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이 복잡하게 꼬인 현안을 풀어나갈까 이게 제일 큰 관심이잖아요. 저는 풀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화력이 센 미사일이
이 특검법 관련일 것이거든요. 분명히.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응답이 없느냐.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해달라. 예. 그 얘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본인도 또 주변의 지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이 재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만나는데 예. 세 번 네 번째는 저 재판 받으러 가셔야 되는데 일정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재판 이거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로 간의 공격을 저는 왜냐하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만남부터는 격돌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또 더군다나 격돌하기가 참 힘들었던 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전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막 축혀 세우기도 하고 또 본인도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면서 국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뭐 비대위원장이나 대표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극찬을 했어요. 네. 어디선가 분명히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만나 뵙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그 품격 있는 말씀을 또 거들겠습니다. 그런데 오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해가 바뀌고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 일이니까 네. 올해는 원래 해가 지나면 다 있는 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월 3일 날 신년 인사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는 1월 4일부터는 격돌할 것 같아요. 네. 3일까지는 좀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악수를 하고 4일부터는 대격돌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쌍특검 법안 지금 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대통령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분 만에 즉시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지금 그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에 어떤 부담을 줄 건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큰 산 하나를 넘을지 아닐지 이걸 또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배종찬 소장께서 네. 여론조사를 하나를 좀 얘기해 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얘기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린 두 조사 모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첫 번째 소개해드린 조사인데요. 예. 국민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이고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질문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가 20%로 나타났고요. 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조사인데요. 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18일부터 19일까지 더 최근 조사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앞서 조사도 만 18세 이상이고요.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찬성 응답이 67%로 나타났고요. 진보와 중도에서도 각각 90%, 네. 또 73%로 나타났고요. 보수에서는 42%가 특검 도입에 찬성. 보수에서는 그렇지만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54%로 나타나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네. 조사 모두 100%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 이걸 뭐 따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겠죠? 예, 할 필요는 없는데 거의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70%, 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 기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평론가께서 지금 이 문제를 결국 여권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바로 얘기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과연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관심이거든요. 왜 대통령실이 10분 만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 마음이 바뀔까 봐. 아, 그렇다고 였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하셨는데 예. 뭐 꾸준하게 75% 사이를 계속 오갔어요. 네. 이거 특검법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그래도 이 직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수정안 뭐 얘기하고 그랬죠. 독소 조항 좀 없애고 해서 예. 뭐 총선 뒤에 하자. 네. 근데 그 기사를 보고 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 네. 그게 이제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딱 이제 되고 나서 비대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특검법 이거 받자는 여론이 그 비대위 내에서 네. 예, 더 높게 나왔다. 예. 그러면 뭐 한동훈 위원장도 내년 총선 우리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특검법 이거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네. 라고 딴소리를 할까 봐. 저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쐐기를 딱 박아버린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성탄절 때도 네. 고위 당정 협의회 뭐 총리하고 여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참석하는 회의 열어가지고 이건 그냥 우리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정찬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이제 국민 여론.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예.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거나 여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심상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가장 저는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선민우사. 선당우사가 아닙니다. 선민우사입니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더 앞서 있습니다. 네. 더 먼저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거든. 한 비대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대통령보다도 국민이 더 앞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여론조사를 무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 좀 어제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이 날에 좀 두문불출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안 보였거든요. 네. 또 하나 조선일보에서 나온 사설입니다. 왜 김대기 실장이 왜 바뀌었을까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조선일보의 사설을 쓴 필진도. 여러 신문에서 사설에 얼마 전에 제기했어요. 네. 그러면 삼실로 왜 편성을 한 걸까? 그냥 이관섭을 이관섭 지금 비서실장을 신임 비서실장을 그때 아예 그러면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 될 텐데 뭔가 대통령과 약간 의견이 엇갈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 특검법과 관련돼서 독소 조항이나 총선 직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뭔가 무게를 실어줬던 이건 그런 관련된 분석까지는 없는데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인사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비대위원 인선도 굉장히 서둘렀다는 점 방금 전에 이종훈 박사 말씀대로 왜냐하면 29일 원래 비대위 인선 발표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슈퍼위크 일정을. 근데 더 빨리 됐어요. 28일이나 이렇게 특검법 있는 날에 비대위원이 아침부터 인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또 각종 매체에서 다 분석을 했는데 좀 이런 걸 보면 한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특검법과 관련된 말을 아끼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그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간결하게 총선 합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이 있는지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이건 어디까지 가설이긴 합니다. 생각은 다른데 이걸 좀 전면적으로 이야기 못하고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지 않나라는 추론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근데 뭐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그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카드를 쓸 수 있겠느냐. 그 카드를 쓰는 것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의결 때 이제 다시 제 의결을 그냥 처리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느냐가 지금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마무리될 무렵, 그러니까 공천 탈락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현역 의원들 가운데 그때를 노려서 이제 이 표결에 들어가면 좀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그때 재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의원 숫자가 그 당신네들이 더 많지 않느냐 민주당이. 그럼 민주당은 뭐 공천에 탈락하는 의원들 없느냐.
그 사람들도 뭐 좀 그 민주당 그 당 지도부의 의견하고 달리 이탈표 네. 나오면 오히려 그쪽 표가 더 많을 텐데 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제 설령 그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성향도 뭐 이제 성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심을 살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에 반대해서 네. 재의결 안 된다. 난 뭐 절대 이 법안 반대야. 그럴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예. 그 시점을 조금 뒤로 늦춰서 공천 탈락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즈음에 표결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재의결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좀 네, 동의하기 힘든 게 예.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로부터 반란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여전히 이 권력은 실존하는 권력은 줄 게 많거든요. 그냥 공천 탈락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뭐 기관장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임기 후반이면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임기 후반이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지방선거 또 계속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 3년여 가까이 남아있고 저는 그거는 뭐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이고 이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86 청산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킨다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구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이제 민주당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건 좀 물어보셨냐고. 아니 한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네.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드는 이제 신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랑 협력을 할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정치적인 것은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이준석 신당을 꾸리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천하람 탈당, 이기인 탈당했잖아요. 이 이야기 계속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과 이준석 신당의 목소리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한 비대위원장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비대위원장님은 선민 후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왜 못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 용산에 예. 언제쯤 그것을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만한 수용을 할지 물어봐 달라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오히려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예. 2030 MZ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왜 한 비대위원장 우리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해. 라는 마음을 갖게 만들도록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민주당은 지금 헌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는 그렇죠. 것 때문에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그냥 출석하지 않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랬으면 민주당이 3분의 2 정독수를 굳이 채워버리는. 반란표를 네. 그러니까 행사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그냥 참석하지만 그렇죠. 않아도 예. 안 와도 이제 재의결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예.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최대한 늦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한 20여 표 정도가 작동해야 되거든요. 예. 20명 정도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예. 뭐 그 재의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총선을 앞둔 시점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장병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뭐 지도가 11개가 들어가 있는데 단 한 개도 독도 표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대통령이 또 경로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여론에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근거는 이게 누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국방부가 계속 타깃이 되고 있어요. 이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북한의 이슈라든지 우리의 어떤 군사 전력과 관련된 부분의 논란은 뭐 국방부가 감당해야 되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지금 계속 보면 뭐 수해 이 구호 작업에 나섰던 이 또 우리 해병대 네. 최상병 관련돼서 네. 수사 논란. 예.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고 또
이 일 처리에 또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것도 전부 국방부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독도 표기가 안 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 표현이 이제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쿠렐 열도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저는 절대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부처나 조직도 기관도 그 기관을 대표해서 홍보하거나 설명을 하는 입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마치 우리 시사에는 김성한 앵커가 있어서 빛이 났듯이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여러 기자들은 특히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문가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호미로도 막을 일을 가래로 가져와도 잘 못 막는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국민 여론에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제 조언입니다. 저기 충언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을 내부 좀 검토직으로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잘해서 의사소통을 내부적으로 잘해서 좀 더 체계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국방부 공무원들은 죄가 없다. 그렇게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거죠.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만드는 과정에서 뭐 검토도 안 하나요? 자체적으로 검토 다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이건 굉장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이게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친일 공방도 계속 있기도 했었지만 예. 뭐 일본하고 관계 개선 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 기조를 아니까 좀 일본하고 약간 마찰이 될 부분들을 싹싹 뺀 거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 대통령실에서도 국방부 관리를 다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래서 다 이런 것이 이제 사전에 조율된 상태로 만들어진 교재인 게 분명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조직적으로 딱 독도를 과연 제외시키는 게 가능한가 기술적으로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언론 보도를 안 탔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넘어갔겠죠. 네. 근데 언론 보도를 타니까 이게 이 총선 앞두고 악재가 되겠네 싶으니까 대통령이 곧바로 그냥 반응을 보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것에 불과한 거고. 네. 이게 윤석열 정권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로 지금 사실은 이제 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도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저는 이 박사님하고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만 좀 느슨해졌다. 더 좀 이걸 집중해서 확인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였을 텐데 네. 왜 그러냐면 뭐 다오이다오 또 센카쿠 이 중국어로 하면 다오이다오 일본어로 하면 센카쿠인데 이걸 어디에서 그런데 막 기술된 내용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인 안 하고 이걸 확인만 하면 빼도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뭐 분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도는 뭐냐면 워낙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지도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국방부기 때문에 네네. 장병 또 의식 교육이라면 일부러라도 더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에 좀 소홀히 됐다. 적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본을 아주 의식해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긴장해서 챙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이제 맺은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조약이 사실은 그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지금 열거하면서 그렇죠. 국방부에 자료를 넣은 걸 보고 이거 어디서 베끼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찌됐든 이거는 여론에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주제니까 당연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제는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언제 만나나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관심이 쏠렸었는데 내일 만나죠. 내일 조찬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일 만남으로 지금 뭐 신당 창당까지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네, 물밑 협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회동이 성사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양자 간의 그 물밑 협상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한다는 표현도 그리고 사용했었죠. 이제 협의 이제 진행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딱 회동이 이제 결정이 된 거라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수회담급. 그래서 영수회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라고 전제하면 네. 영수회담 같은 거 진행하게 되면 사실 사전에 의제 협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네. 이제 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합의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워딩의 수위까지도 조율을 다 거의 해서 예. 딱 이제 최종적으로 만나고 합의된 게 있으면 합의안 발표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탈당까지 예고하면서 굉장히 뭐 강경하게 그동안 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운 상황에서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빨리 답을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빨리 답 내놓으시오.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추궁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덜렁 그냥 회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지분, 뭐 공천 지분,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그런 얘기하시죠. 것들을 아마 예. 요구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조차도 어느 정도는 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릅니다. 정반대인데. 정반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네. 아까도 제가 오늘 있었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한 제 인상 분석을 했지만 네, 네. 저는 폭풍전야다. 왜냐하면 한 비대위원장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앞으로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지지층 내부의 결집이나 또는 중도층이나 무당층하고 이 경쟁을 하기가 그들을 흡수하기 위한 경쟁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느슨해진 오히려 강력하게 또 이 결집력을 보이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그 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본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내일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조율됐다기보다는 결별의 순간이다. 결별의 순간이고 그럼 왜 만났냐? 왜냐하면 이렇게 안 만나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1월 7일이 됐든 1월 10일이 됐든 창당선을 해버리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왜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또 책임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어. 저는 내일 만나고 난 다음에 발표될 내용은 아침이니까 우리 시사에서 못 다루는 게 너무 아쉽네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렵다고 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 같고 최선 다했지만 안 되네요. 뭐 이렇게 저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네네. 그래서 현의 살수를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에게 신당에 합류해달라고 제안도 했고 지금 이석연 전 국회 부의장은 지금 신당 참여까지 한 상태예요. 오늘 신당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요. 탈당을 했죠. 그렇거든요. 그래도 실무 자금은 지금 뭐 전해지는 말로 보도된 바로는 남평호 전 정무실장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다 뒤엎으려면 통합 비대위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사퇴 발표해야 되고 준연동형 한다는 걸 내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선 다했다. 어려웠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 이건 이런. 비슷했어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이 엇갈리는데 신당 창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마지막 말리바이를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고 붙잡는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바지가랑이 붙잡았는데 나갔다 이렇게 또 전직 총리 다 만났다. 네. 다 만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정훈 의원께서? 이낙연 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막 그야말로 막 버선발로 막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 내려오다시피 해서 예, 예. 집까지 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도 그냥 나갔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오히려 역풍이 더 많이 불지 않나요? 신당에 대한 역풍이.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제 알겠습니다. 주장을 더 강력히 하는 바입니다. 진정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원장 누구 임명하느냐. 사실 공관위원장이 칼을 휘두르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당대표 의중이 안 실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친명하고 비명계가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게 된다면 그러면 신당 창당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임혁백. 네.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지금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학자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받아쳐버렸어요.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의중이 실린 건지 안 실린 건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임혁백 교수를 공관위원장 임명한 게 일정하게 신당 창당으로 나가는 당 분열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 예전에 이제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고 하니까 네. 이제 친명계로 이제 크게 보자면 범친명계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으나 친명계 색깔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우신 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DJ 때도 활동하셨고 네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딱 친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우신 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게 그나마 그러니까 비명계들을 조금 안심시키기 위한 카드로 좀 이제 선택을 한 것 같다. 네네. 외부 인사를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좀 친명계지만 색깔이 좀 덜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립적일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일단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조금 전 주장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예.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결국은 붙잡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일련의 약간의 제스처지만 일단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물밑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조처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의 해석도 가능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잡으려는 것이 개인일까 여론일까 저는 여론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것도 좀 완급 조절하고 수위 조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시더라 어떡하냐. 난 잡으려고 버선발로 뛰어가고 애를 썼는데. 공관위원장도 그런 인물로 임명을 그렇죠. 한 건데. 그러니까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까지도 임명을 했습니다. 어디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공정한 분을 임명했습니다만 김종민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론은 돌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반응이 적극적으로 빨리 나온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러겠죠. 그래도 물은 흘러갑니다. 이러면서 내일 조찬회도 끝나고 난 다음에 화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 아닌가요? 이게 마지막 날이 좋은 게 이렇게 예상을 해도 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 근데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또 방심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논리적 분석을 해보니까 전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여론을 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불출마하고 이런다니까 위기감을 안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개인의 마음까지 돌리면 더 다홍침하고 더 좋은 일이고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여론이라도 좀 다독이자 이 포석이 깔려 있다고. 네. 두 분 해석이 엇갈리니까 오히려 더 흥미로운데요. 제 중간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내일 하루 더 하면 안 되나요? 아 이게 아쉽다는 얘기입니까? 내일 아니면 하루 더 이걸- 하면 저는 마이너스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주제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종호 평론가께도 감사드리고요. 배종찬 소장님께도 네. 그동안 나와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환 사랑하고 시사야 우리 애청자분들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 외전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어느덧 새해가 성큼 다가왔지만 희망찬 내일보단 답답한 마음에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올해 4월 강릉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얘기인데요. 산불 발생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이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최양훈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